전 세계에서 초고층을 짓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초고층에 관련된 규제가 많다. 또 촘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30층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성능 위주 설계라고 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성능적으로 판단해서 좀 더 안전하게 설계를 하고 시공하게끔 하는 이런 과정들을 또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설계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잘 유지 관리만 된다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체계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경일대학교 소방방지학부 이영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터널벽을 연이어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불에 타버린 버스,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3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터널입니다. 벽면은 이렇게 불에 그을려 있고 잔해들은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불은 1.4km 길이의 터널 중간 지점에서 났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 무엇보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빠른 조치가 빛났습니다. 경찰은 교통체증 속에서도 신고 접수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진출입로를 차단했고 소방당국도 선제적으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빠르게 구조 인력을 모았습니다. 차량 통제 완료됐다라는 무전 받고선 간이회차로 통해서 바로 역주행해서 좀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고요. 도로공사에서도 그 터널 내부에 제트팬이 있었는데 이 팬을 좀 빠르게 가동해 주셔서 연기를 본 시민들이 즉시 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대피한 점도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터널에서 연기가 가득 차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이 연기가 나한테 오지 않게끔 반대쪽 차선으로 대피하시고 빠르게 터널 밖으로 대피하시는 게 지난 5년간 터널 안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로 다친 사람은 81명, 숨진 사람은 7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네, 지금 뉴스에서 보신 대로 버스와 터널 내부가 까맣게 걸린 것을 보니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달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 이번 맞습니다. 사고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지난 9월 16일이었는데요. 오후 9시 20분경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그 마성터널에서 이 시외버스가 달리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네. 달리던 중에 터널 안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터널의 이제 벽체 부분을 이제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버스는 전소가 됐고요. 네. 그래서 피해는 좀 컸습니다. 그래서 연기도 많이 발생을 했고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벽에 충격하는 과정에서 승객 5명이 아마 중상을 입었고요. 또 31명이 지금 경상을 입어서 이런 이제 부상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버스, 이 터널 같은 경우에 또 공교롭게도요. 이 바로 전날에 또 새벽에 달리던 트럭 안에서 이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런 이력들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또 불과 또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또 초등학생 18명을 태웠던 이 축구클럽 버스가 또 여기서 미끄러져서 전도되는 사고도 있어서 이 터널 구간에서 잦은 사고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잘 소개를 해드린 대로 이 경찰과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서 큰 인명피해를 좀 막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터널은 다른 도로와 다르기 때문에 좀 특별한 그 환경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방된 도로, 한마디로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 혹은 차량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위험성은 있겠습니다만 터널 같은 경우는 닫혀있는, 한마디로 터널 구간은 사실 차량의 진입구, 출입구 이외에는 사실상 밀폐된 공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연기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기로 바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축적이 되면서 더 강한 화재 또 그리고 연기도 굉장히 노면으로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이 크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접근하는 이런 차량들, 소방대라든지 비상 차량들도 사실 터널의 양 출입구 이외에는 사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빠른 진압이라든지 구조 이런 활동들의 제약도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터널 안에서의 화재 같은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별도의 계획들을 세운다거나 혹은 네. 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터널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차선 변경 자체가 안 되게끔 돼 있는데요. 이 이유도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 사고
또 사고로 인해서 화재 등 여러 가지 위험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위험성이 높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터널도 터널 안에 여러 가지 소방 방지에 관련된 시설들을 네. 설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터널은 등급에 따라서 방제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등급을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눠서요. 네. 위험할수록 1등급에 가깝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할수록 4등급인데 이 등급별로 소방시설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어떤 터널이든 간에 뭐 소화기구라든지 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관제할 수 있는 CCTV의 설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위험성이 조금 더 높은 1, 2등급 같은 경우는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제한 설비, 연기가 발생했을 때 배출해주는 네. 이런 설비들도 갖추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피를 하기 위한 대피 통로 또 이를테면 다른 대피갱 이런 것들도 설치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안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는 것들 네. 이런 것들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것, 이 화재가 난 것은 안타깝습니다만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뭐 경찰이나 화재 당국도 그렇고요. 또 시민들도 아주 침착하게 대피를 한 것 같고 또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도움을 빨리 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대처를 잘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터널 화재가 위험하고 또 그동안에 또 대형 사고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 뭐 국가에서도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안전한국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터널을 관리하는 도로공사라든지 또 이런 사업소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하고 있고 이런 훈련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네. 이 훈련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터널 안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재가 내가 달리고 있는 중에 터널 안에서 화재 상황을 봤다라고 하면 대부분들은 놀라셔서 대부분 이제 급정거를 하시게 되는데요. 도로에서 급정거를 한다는 건 나는 멈출 수 있지만 뒤에 따라오는 차들은 내 차를 또 들이받을 수 있는 추돌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터널 화재 상황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급정거하기보다는 깜빡이를 우선 켜고 서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터널의 가쪽 길에 차를 세우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고요. 세운 이후에는 빨리 나와서 이를테면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차에서 내리실 때 꼭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차 키를 빼지 마시고 차 키를 꽂아둔 채로 네. 문만 나오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터널 안은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나는 대피를 하더라도 그 소방 차량이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으로 접근하려면 그 터널 안에 있는 차들을 한쪽으로 치우거나 이동을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제가 열쇠를 빼고 가버리면 이 차를 뺄 수가 없으니까 현장에 대한 진압이라든지 구조가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꼭 키를 꽂아둔 채로 몸만 대피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동 중에 터널이 굉장히 긴 구간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도 터널 끝쪽, 바깥쪽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긴 터널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옆에 터널, 반대쪽 그 터널 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연결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통로에 가시면 연결 통로를 여셔서 그 반대쪽 차선, 한마디로 상행선이라면 하행 쪽 터널로 넘어가는 이 통로를 이용하셔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터널 지날 때마다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옆쪽에 연결 통로가 있는 곳은 제가 볼 수 있는데 그 문이 잠겨 있는지 평소에 열려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터널의 연결 통로의 문은요, 비상시에 언제든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궈두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돌려서 혹은 또 문을 밀어서 연다고 하면 열릴 수 있는 구조로 또 유지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 문을 잘 개방하셔서 옆 차선으로 넘어가시면 조금 더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이틀 연속 내리던 이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는 물난리가 났습니다. 준비된 뉴스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목길에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옵니다. 철제 의류 수거함이 떠내려오고 오토바이는 물론 주차된 차량까지 힘없이 밀려 내려가며 마치 산사태가 일어난 듯 아수라장입니다. 골목길을 오르던 차량. 쏟아져 내려오는 물살에 놀라 황급히 후진을 하지만 순식간에 흙탕물에 갇히고 맙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저류조와 연결된 임시 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0톤가량의 물이 쏟아지며 차량 10여 대가 파손되고 인근 주택과 상가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 소리가 웅성웅성 많이 나 그렇게 나와보니까 흙탕물이 막 내려오는 거 그래갖고 내 차 이거 괜찮나고 와보니까 떠내려 저거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를 채웠던 물은 모두 빠졌지만 차량 여러 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이틀간 8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공사장에 설치된 저류조 연결 부위가 약해진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관할지자체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을 그런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봤던 이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아파트 공사장의 조류조가 원인인 것으로 이제 지목됐는데 이런 사고가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공사 현장, 대규모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비가 내렸을 때 부수 관로라든지 혹은 또 이걸 임시적으로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저류조의 설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현장도 사실 9월 17일 오후 4시경에 이 신축 공사 현장이었는데요. 이 저류조 그리고 또 이제 하수관을 막아놓은 임시 뚝에 이제 물이 너무 많이 쌓이면서 이 뚝이 터지면서 이 굉장히 많은 물이 한꺼번에 골목으로 쏟아져 내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사고 발생 전에 여기 4시 저 상황이 오후 4시였는데요. 오후 1시경에 이 지역에 대전 지역 일대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쏟아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갑작스럽게 물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뚝이 그 힘을 버티지 못해서 무너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앞서서 보신 것처럼 차량들이 막 쓸려 내려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차량이 약 한 30여 대 그리고 또 오토바이는 한 4대 정도까지 파손이 됐고요. 네. 또 주택도 한 12채 정도가 이 토사 유입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갑작스럽게 많이 비가 온 것이 1차적인 원인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네. 공사 현장에서 이런 이제 이 임시 저류조 이런 뚝 같은 것들의 안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도 사실은 좀 지적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임시 뚝의 이 상황들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띠장이라고 해서 이 힘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버티는 것들을 좀 촘촘하게 한 1m에서 1.2m 간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허술하게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의 지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런 이제 이 물이 쌓이는 이런 곳들 그리고 이런 저류조에 계측기라든지 또 수위계 같은 것들이 설치돼서 이런 것들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왔다면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많은 비에 훨씬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들이 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검들을 즉시적으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조금 더 확인이 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치 도심이 맞나 싶을 정도의 굉장한 물이 이제 쏟아져 내려온 거잖아요. 약 물 500톤 정도의 그 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양인지 그리고 이제 조류조에 그 정도의 물을 담아두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도 이 500톤 정도 어느 정도로 설명드리면 가장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욕조에 물을 한 번 담을 때가 한 0.3 세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부피로 치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의 욕조에 물을 가득 담은 욕조가 한 1,600개 정도가 동시에 1,600개. 예, 1,600개 정도가 동시에 물을 담아서 쏟아붓는 그 정도 양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 규격 수영장에 물을 담았을 때 거기에 한 5분의 1 정도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 물이 쏟아진 거네요. 예,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 과연 이제 이런 저류조들 물을 이렇게 얼만큼 이렇게 많이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장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사실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해 영향 평가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런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위험에 대비하면서 공사를 해라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런 우수에 의한 재해 발생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또 저류조라든지 또 배수로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끔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재해 영향 평가 이제 과정인데요. 그런 네. 과정에서 이제 우수에 대한 부분들을 용량들을 대략 비가 오면 이 지역은 요 정도 비가 우수량이 발생을 하고 그럼 우리 공사 현장에 내리는 비의 양만큼을 이렇게 담아둘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시설로서 가설 시설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 문제는 뭐냐면 저도 사실 이런 재해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들 심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이제 우수량을 산정할 때 재현주기라고 해서 최근에 30년 빈도, 3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이제 이 우수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이 우수량들을 산정하는데 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여름철에 집중호우 뭐 이럴 때는
사실은 50년, 30년 주기가 아니라 뭐 100년 주기, 어떤 때는 뭐 3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이런 강한 폭우가 내렸다 이런 보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0년 재현 주기로는 사실은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우수 용량 산정에서도 조금 더 강한 이런 집중 호우의 이런 상황들을 좀 반영해서 이런 시설들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듣다 보니까요. 그 안전 점검에 좀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어쨌든 공사 현장에 뚝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뭐 그 비의 우수의 강도에도 문제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안전 관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기도 하고 자주 내리기 때문에 네. 이러한 영향이 사실 공사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흙막이 공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안전성 또 그리고 시공 현장의 여러 가지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강한 비 혹은 또 집안의 여러 약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이전의 공사 현장보다는 훨씬 더 세심하고 또 적극적인 안전 관리라든지 안전 확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도 사실은 뭐 불가항력적인 강한 비라고 하는 부분들에 또 핑계에 숨어서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미흡하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좀 강하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했습니다. 극한 호우가 오더라도 안전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 환경을 구축해 놓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면 10월인데요. 15년 전 10월의 첫날 부산의 고층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 뉴스로 보시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4층 환경미화원 작업실에서 시작된 불은 불과 30여 분 만에 번져 꼭대기층인 38층까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4대와 고가 사다리차 등 진압차장 70여 대, 190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고가 사다리차 등이 13층까지만 효력을 발휘해 소방 헬기에 의존하다 보니 초기 진화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오피스텔 36층과 38층 사이에 있는 여러 가구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나와서 그 건물과 건물 사이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옥상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불이 나자 놀란 주민 수십 명이 옥상으로 긴급히 대피했고 검은 연기와 함께 재가 떨어지면서 인근 상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호흡곤란을 보이거나 화재 당시 충격으로 실신한 주민 3명과 해운대 소방서 특수구조대장 등 모두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은 지 4년 된 2개 동짜리 오피스텔로 148가구 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의 최고급 거주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조입니다. 지금 보신 뉴스가 2010년 10월 1일 방송된 뉴스의 모습입니다. 지금이야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그렇게 고층 건물이 많지 않던 시절이고 4층에서 시작된 불이 30분 만에 천장 그 끝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대단한 그런 화재가 아니었나 싶은데 당시 그 화재 규모가 어땠습니까? 예, 이 건물 자체는 사실 이제 초고층 건물은 아니고요. 34층짜리 건물인데 2개 동으로 이렇게 이어진 이런 건물 구조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초에 4층에서 일단 여기 환경미화원들이 쓰시는 이런 작업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화재가 사실은 안쪽으로 확산된 게 아니라 건물 외벽 쪽, 창문 쪽으로 화염이 나오면서 건물 외벽 쪽에 이제 화염이 붙었는데요. 네. 이 외벽 쪽에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 알루미늄 패널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금속재로 되어 있는 마감 재료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마감 재료 안쪽에 이제 벽면에 붙어 있는 이쪽에 이제 이 고무와 같은 이런 패딩이 이제 이 패드가 붙어 있었는데 이 패드를 타고 굉장히 급속하게 연소 확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장재 같은 경우는 이게 연속적으로 다 재료들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네. 밑에서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수직으로 연소 확대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 두 건물 사이가 건물이 나란히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빌딩풍이라고 해서 사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좁은 공간에 강한 바람이 형성되는 것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벽면을 타고 굉장히 빠르게 저 최고층까지 인면 그 건물 겉면이 전체가 다
타는 이런 형상들이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오히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건물 전체가 타는 것 같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연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른 층들 대부분 층은 안쪽으로는 타진 않았고요. 건물이 이제 외벽면을 타고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이제 불이 확산되기 어렵다 보니까 그 불들이 이제 맨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맨 꼭대기층으로 확산돼서 가장 위층 부분은 상당히 좀 소실이 됐습니다만 그 이외의 층은 그렇게 크게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당시에 화재로 인해서 실제로 부상을 입은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상자로 집계된 2명도 실제로 이제 연기를 일부 흡입했지만 다시 확인만 받으시고 사실 금방 또 이제 퇴원을 하신 그런 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명 피해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경악할 만큼의 큰 화재는 아니었습니다만 화재 자체가 워낙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습니다. 비주얼이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 네. 보기에는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겉면이 활활 타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고층 건물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하게 했던 그런 네.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화재가 워낙 그 각인이 많이 됐었던 화재였기 때문에 저도 뉴스를 다시 보니까 뭐 단번에 생각이 다시 나는 그런 화재였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높이가 높고 또 폐쇄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구조를 하거나 진압하는 데 좀 어려움이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당시에도 사실은 이런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소방대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런 진화에 대한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외벽이 전체적으로 타서 고층 부분, 건물의 최상층 같은 경우는 사실 100m 이상의 높이가 되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헬기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서 이런 것들의 진압을 시도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소방관들이 직접 물을 쏴서 끄는 것과 위에서 물을 뿌려서 끄는 건 진압 효과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진압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그 당시에 많이 얘기가 됐던 것들이 이제 뭐 사다리차, 소방차의 이제 고가 사다리차 높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뭐 더 높은 고가 사다리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효과적으로 화재를 빨리 진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건물풍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지역이 부산이다 보니까 또 해풍도 더해지면서 불길이 뭐 삽시간에 꼭대기층까지 번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왔고 또 당시에 건물 외장재가 어떤 소재로 사용됐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난연 규정은 없었을까요? 예, 사실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건물의 외장 재료에 대한 어떤 재료적인 규제가 별도로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알루미늄 패널이었지만 그 안쪽 부분에는 가연성이 있는 고무 패드가 붙어 있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화재가 이제 불이 붙었을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연소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패널과 벽체 사이에 일정 부분의 공간, 미세한 공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그 안으로 공기가 이제 굴뚝처럼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게끔 하는 이런 이제 바람도 강했지만 이런 구조 자체도 상승하는 어떤 기류를 형성해서 불이 굉장히 빨리 확산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재 사건 이후에 건축물의 외장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강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0층 이상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료 분리선, 한마디로 연속적으로 수직으로 다 올라가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일정 구간에 재료가 분리되게끔 해서 연속적으로 확산되는 것들을 막아주게끔 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규정들도 생겼고요. 네. 또 화재의 저항성, 잘 타는 그냥 아무 재료나 다 쓸 수 있게끔 되는 것들이 아니라 준불연 이상의 재료를 외장재로 쓰게끔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 것들도 이 시기에 이 규제가 이제 생겨났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된 이후에 또 2014년도에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의정부의 대봉 그린 아파트라고 하는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아파트는 저층 아파트였지만 불이 외벽을 타고 화재가 확산되면서 옆 아파트까지 화재가 확산돼서 굉장히 좀 큰 피해를 입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마감 재료만 가지고 규제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감 재료뿐만 아니라 외부의 단열재, 마감 재료 안쪽에 붙는 단열재까지도 사실은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게끔 하는 이런 재료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서요. 지금 네.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외벽 재료라든지 또 외벽에 있는 단열재 같은 경우에 상당히 화재의 저항성이 있어서 저렇게 활활 타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까지는 이르지는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화재는 기존의 화재 안전 시스템이 시대에 얼마나 뒤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 대피 시설이나 소방 장비 등에 대한 변화가 그 이후로 좀 많이 달라졌겠죠? 있었겠죠? 예, 사실은 이제 2000년대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초고층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초고층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초고층이 높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상당 부분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위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20, 30년 정도밖에 도입된지는 안 됐습니다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지어진 지 100년 이상 이렇게 이제 초고층 100층 이상의 건물들이 사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전에 이미 지어져서 많은 사용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이 초고층에 위험하다, 또 어떤 것들을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규정화됐기 때문에 지금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들은 그래도 이런 위험에는 상당 부분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화재 이전까지는 초고층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하게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고층 건물의 어떤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초고층 특별법이라고 하는 초고층에 대한 법을 만들었고요. 그 법에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게끔 한다라든지 혹은 또 여기에 또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난용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게 한다든지 네. 또 그리고 저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재난 영향성 평가라고 하는 좀 더 엄격한 안전에 관련된 심의를 통해서 성능들을 강화하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모든 층에서 사람들이 안전한 1층으로 그리고 그 건물 바깥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네.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30개 층마다 한 개의 층에 각각의 층에 이 피난 안전 구역이라고 하는 다른 층보다는 훨씬 더 방호가 돼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가장 가까운 피난 안전 구역층으로 대피를 하셔서 대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안전한 상태에서 구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게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화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뉴스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11시 14분 33층 주상 복합 건물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 전체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바람이 거세 쉽게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44분 소방청은 소방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씨가 주변으로 날아가 인근 대형마트에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심하게 불에 탄 외벽 자재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요. 화재 당시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 1시간 40분이 지난 새벽 1시쯤 고립된 주민 40여 명이 건물 옥상으로 올랐습니다. 또 일부는 피난 대피층으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새벽 3시쯤 건물 외벽에 붙은 불길이 잡혔지만 23층과 33층에서는 불길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2시간 뒤엔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 53명이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완전하게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지 15시간 30여 분 만입니다. 밤새 주민 77명이 구조됐고 93명은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 도중 몸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근처 숙소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0회층이다, 이제 10회층이다, 조금만 내려가면 8층이다 이렇게 계속 가족들 만나니까 그때 좀 긴장이 다 풀리면서 이제 목 아프고 눈 아프고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소방청과 함께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언제, 어디서 불이 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함께 보신 뉴스가 2020년 10월 9일 뉴스입니다. 이 화재는 이영주 교수에게도 뭐 특별한 기억이 있는 그런 그 화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방송을 위해서 댁에 계시다가 KBS 신관으로 달려가서 이제 방송하셨던 그 뉴스 화재 장면이군요. 맞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KBS 재난위원이기 때문에 화재 관련된 사고들이 발생하면 뭐 특보나 속보 때 뭐 전화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출연해서 그 당시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그날 아마 밤 늦게였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연락을 받아서 전화 연결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국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제가 네. 직접 빨리 가서 방송을 같이 하는 게 낫겠다 말씀을 드려서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저 화재 상황들을 보면서 그때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드렸던 그런 네.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도 기억이 나는 것들은 사실 그 당시에 화재 상황들이 굉장히 좀 급박하고 또 심야에 화재가 발생하고 많은 분들이 동시에 대피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면서 방송을 했던 그런 기억이 네. 납니다.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었고요. 당시 이제 울산이지 않았습니까? 뭐 수백 명이 대피를 했고 또 9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그런 상당히 좀 규모가 있었던 화재라고 느껴지는데요. 당시 내용이 어땠습니까? 예, 이 화재 같은 경우는 최초의 화재 발생, 나중에 이제 확인된 바에 의하면 3층 테라스 부분, 나무 데크 부분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나무 데크 부분에서 최초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 최초에는 여기에 놓여져 있던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사실 에어컨을 그렇게 사용하거나 이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실외기에서 직접 발생할 가능성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이제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크 쪽에 뭔가 불티 같은 것들이 옮겨 붙으면서 나무 데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람에 의해서 바닥에서부터 벽면 쪽을 타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 게 아닌가 이렇게는 이제 추정은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나무 데크에서 발생한 이 화재가 벽면을 타고 빠르게 확산이 되는 이런 과정들 또 그러면서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이 바람들이 사실은 오히려 겉면의 외벽을 타고 형성되던 화염들을 세대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형태가 돼서 중간중간의 층에서 막 불이 이제 발생하는 이런 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강한 바람을 타고 이제 여러 가지 외장재가 이제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고 날아가서 사실 길 건너편에 있는 한 거리로 치면 18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인근의 롯데마트 쪽에 옥상 부분에 또 화재가 옮겨 붙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이 건물 자체로도 굉장히 화재로 위험성이 있었지만 불티가 날리면서 주변 지역으로의 화재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었던 화재였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당시에 울산에서 이제 강풍주의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티나 그런 것들이 인근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주유소라든지 병원으로 이제 불이 옮겨붙을 수 있었던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진압이나 그 구조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보셨던 해운대 주상복합 화재 같은 경우도 고층화된다 그러면 사실은 소방대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물리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성 때문에 진압도 더뎌진 상황들도 있었고요. 또 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 사실은 또 야간이다 보니까 공중 진압을 위한 헬기 투입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 실은 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불티가 여기저기 날리면서 또 그리고 화재가 고층부에서 여러 가지 이 낙하물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위험들 네. 이런 상황들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많았던 그리고 또 심야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건물 안에 이 제실자분들께서도 사실 화재 상황을 빨리 인지 못하셔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용이하지 않은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현장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부산 화재와 이번에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린 이제 울산 화재에 분명히 공통점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화재도 사실은 울산 이 주상복합 화재도 외벽면 자체가 사실은 비슷한 이 우신 골드 스위트 화재랑 비슷하게도 외벽면이 이제 알루미늄 패널로 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지어진 건 맞지만 사실 이 건물 자체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재료에 대한 어떤 안전의 화재 저항성이 크지도 않았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외벽면을 타고 빠르게 연소 확대가 되면서 사실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여의치 않았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공통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이제 이 울산 이 주상복합 화재에서 조금 좀 우리가 시사해 봐야 되는 것들은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각 층별로 화재가 발생한 곳들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했었습니다. 작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한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꺼졌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들, 외벽면을 타거나 그쪽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불이 넘어가서 확산되는 것들은 사실 스프링클러가 끌 수 없는, 쫓아다니면서 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이 있었고요. 또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소방대들이 진압을 해서 접근을 해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 용수들이 다 이 스프링클러로 다 터져
찢어서 써버렸기 때문에 네. 물이 없어서 끄지 못하는 상황이라 소방차들이 실제로 여기다 이제 연결 송수구로 해서 물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이런 설비들이 있는데요. 여기로 연결해서 물을 이제 건물 안으로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근데 소방대들은 실제로 그 안에서 소화전을 이용해서 불을 꺼야 되는데요. 네. 이미 터져버린 스프링클러 헤드 쪽으로 물이 먼저 우선적으로 가면서 정작 써야 되는 소화전 쪽으로는 물이 공급이 안 돼서 오히려 이제 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또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이런 이제 진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소방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또 외벽재의 어떤 이런 가연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또 공통점으로 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초고층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 화재 안전 기준이라든지 뭐 대비책이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 뭐 많은 분들 국민분들께서 내가 조금 좀 이제 안심을 시켜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저희가 이제 초고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을 하는 이런 이제 전문가들 또 저희끼리 얘기를 하기는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초고층을 짓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초고층에 관련된 규제가 많다. 또 촘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초고층이 무조건 안전하니까 안심하라 이런 말씀들은 아닙니다만 초기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런 화재 위험성 또 대피의 한계 같은 것들을 다 보완하기 위한 설비들이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재뿐만 아니라 뭐 지진이라든지 다양한 재난 또 방범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종합적인 안전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30층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모든 30층 이상의 건축물들은 사전재난 성능 위주 설계라고 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성능적으로 판단해서 좀 더 안전하게 설계를 하고 시공하게끔 하는 이런 과정들을 또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로 본다면 잘 설계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잘 유지 관리만 된다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체계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좀 안심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30초 안전 챌린지의 순서인데요. 오늘 초고층의 그 화재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초고층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30초 안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말씀을 시작해 주십시오. 초고층 건축물은 시설적으로 다른 건축물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방송에 따라서 잘 대피하시고 또 상황에 대처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방송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대피하시는 것들 권고드리고요. 혹시라도 대피 과정에서 위험 상황이 확인됐다면 피난안전구역, 가까운 피난안전구역으로 이동하셔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피난용 승강기 또 피난안전구역이 어디 있는지 평상시에 잘 숙지하시는 것들 잊지 마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일대학교 소방방지학부 이영규 교수님과 오늘 자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